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참사 시각이 오후 10시 15분이었죠. 이미 시민들은 4시간 전인 6시 때부터 줄곧 압사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도 정확히 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엔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고, 오후 9시엔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고요. 오후 10시엔 신고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절규했건만 막지 못한 참사의 사망자는 1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이 모두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절박했던 112 신고 내용부터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7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소방의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약 4시간 전인 초저녁부터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경찰 신고가 쇄도했습니다. 경찰 112 상황실로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6시 34분. 신고자는 이때 이미 압사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고 신고한 겁니다. 첫 112 신고 1시간 35분 뒤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고, 그 뒤로 24분 뒤, 20분 뒤, 7분 뒤 점차 신고 간격이 짧아지며 밤 10시 11분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11건 가운데 6건의 신고에서 압사라는 표현이 9번 등장했습니다. 8시 53분 신고에서는 압사당하고 있어요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당시 신고 내용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치고 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라며 참사 위험을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경찰이 112 신고 내용을 밝히기 4시간 전, 윤익은 경찰청장은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는 공포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다고 평상시 말하는 듯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다급함이나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처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참사 전 시민들이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던 장소들입니다. 보시면 참사가 벌어졌던 바로 그 골목 근처에 집중돼 있죠. 시민들이 경고했던 장소에 이 사고 40분 전 사진을 입수해봤더니 이렇게 이미 인파로 꽉 차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경찰이 출동은 했지만 통제를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참사가 발생했던 바로 그 장소, 골목길 안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신고들 모두 참사 장소 주변에서 들어왔습니다. 사고 골목 안에 있는 주점에서 3건, 골목과 벽이 맞닿아 있는 해밀턴 호텔에서 3건이 들어왔고, 골목 바로 위 세계 음식문화거리의 주점에서도 2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2번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112 신고가 쇄도하던 시각, 골목길 일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9시 30분에서 45분 사이 사고 현장 건너편 건물 4층에서 촬영한 겁니다. 이태원로 대로변에서 몰려 올라가는 인파와 세계 음식문화거리에서 내려오는 인파가 골목길 한가운데에서 맞물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보자는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여 첫 경찰 신고 무렵인 오후 6시 반쯤 골목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쪽 골목 쪽에서 놀고 있다가 한 6시 반쯤에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할 때 거기에 있으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잇따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도 목격했지만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이랑 구급대원이 뭐 한둘씩 보였지만 무슨 통제를 하려고 있다기보다는 횡단보도 쪽에 계셔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던가 일이 있어서 이제 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 이제 통제에 관련해서 보이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당시의 위험을 경고한 11건 접수 가운데 4건에 대해서만 현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참사 4시간 전부터 이 압사 사고를 경고한 112 신고가 들어왔죠. 통제가 필요하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뭘 했냐라고 묻자 이 경찰은 일반적인 불편 신고에 불과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란 인식을 엿볼 수 있죠. 송찬욱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청 치안 담당자는 당일 오후 6시 때 접수된 첫 신고를 불편 신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실 때 하나 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불편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34분에 접수된 112 신고 녹취록엔 심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위치한 편의점을 신고 장소로 지목하면서 압사당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친다,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요청했습니다. 최초 신고 후 어떤 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경찰청 치안 담당자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 과정이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18시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헬로윈을 앞둔 주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압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고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경찰의 안일한 인식으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저희 채널A는 119에 신고됐던 이 참사 당시 최초 신고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농담하는 거 아니라면서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최초 신고 내용. 전민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회선으로 최초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밤 10시 15분 5초. 신고자는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다며 압사당하게 생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목에 사람이 다 껴있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접수자가 사고 발생 지점을 묻자 신고자는 위치를 알려주고는 다시 한번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경찰이건 소방이건 보내주셔서 통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상자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많이 다쳤을 거다, 여러 명 있을 거다, 엄청 많을 거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냐며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고 답했습니다. 신고자는 전화를 끊기 직전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듯 미쳐버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같은 최초 신고 내용은 소방당국이 국회에 제출해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신고 접수 2분 만에 사고 현장에 출동했고 다시 1분 뒤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첫 신고를 포함해 119에는 구조와 출동을 요청하는 신고가 100건이나 쏟아졌습니다. 119 최초 신고 시점에서 3시간 41분 전인 오후 6시 34분, 경찰에는 이미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19로 최초 신고를 받기 전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경찰에서 소방을 요청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입니다. 경찰의 첫 신고 접수 이후 소방당국과의 공동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경고가 빗발쳤던 사실을 확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응이 미흡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태원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수사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고강도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청 내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세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채널A는 용산경찰서장의 전 직원 비상소집 명령이 첫 119 신고 이후 3시간이나 지나서야 전달돼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의 셀프 감찰로 참사의 책임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오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이번 사고에서 경찰 인력 배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죠. 녹취록이 공개되며 경찰이 신고를 묵살하고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에서야 사과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력 배치 관련 발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는데 112 신고 녹취록에서는 시민들이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경찰 인력 배치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이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논란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정책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이 필요할 때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퇴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애도 기간이 끝난 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사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희생자의 사연을 얘기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20대 희생자의 사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 차례 몸을 돌려 마스크로 눈물을 연신 닦아냅니다. 하지만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에 대한 감사 여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야 오 시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직무대행, 용산구청장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에서 공직자들이 참사 책임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잇따라 사과하고 철저한 감찰을 약속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볼썽사나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사고 전에 했냐 뒤에 했냐 이 시점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용산경찰서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시점이라고 밝힌 건 사고 당일 밤 11시 11분. 사람이 깔렸다는 최초 119 신고가 접수된 지 56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시점이 무정차 통과를 처음 요구한 게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23시 11분경에는 야외가 아닌 사무실에서 상황실 요원이 이태원 역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2차 무통과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밤 11시 11분 통화는 2차 요청이었고 최초 무정차 통과 요청을 참사 당일 밤 9시 38분에 했다는 겁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역장과의 통화에서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당시 112 상황실장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무정차 통과 요청 시점을 놓고 경찰은 사고 이전에,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이후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사 측은 밤 9시 38분 통화에선 무정차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태원역장이 역사로 유입되는 승객을 통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공사 측은 이날 승객 폭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11분 경찰 요청 이후에도 시민의 원활한 귀가를 위해 계속 열차를 정차시켰다는 입장. 향후 진상조사에서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112 신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오후 10시 15분인데 네. 오후 6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첫 신고부터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접수 녹취록에 압사라는 단어는 모두 13차례 나옵니다. 신고자의 입에서 나온 게 9번이고요. 경찰이 반복해서 따라한 것은 4번입니다. 최초 119 신고보다 3시간 41분 앞섰던 이 첫 번째 112 신고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가 쏟아졌던 이 해밀턴 호텔의 좁은 골목은 물론이고 위에서 내려가는 인파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인파로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상세한 설명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경찰관도 압사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상황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통제를 안 하는데 경찰이 나서달라 이렇게 재차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이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4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 112 신고,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밀치면서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결국엔 소방의 첫 신고가 접수되기 직전에 말 그대로 압사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도 신고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 내용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말과 굉장히 대조되기 때문인데요.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도 아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신고를 했던 거예요. 네. 신고 내용도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사고 당일에 이태원에 13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날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처리했었던 신고 건수가 모두 122건이라고 오늘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공개한 신고 녹취록이 이 중에 11개거든요. 녹취록을 모두 분석해 봤는데 신고자들의 요구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빼낸 뒤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며 이 유동인구 통행 조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112 문자 신고를 통해 전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를 부탁드린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신고자의 경우에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고 중간중간에 이 잡음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는데 당시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신 장애가 수차례 발생할 때도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요. 경찰이 출동하겠다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출동은 한 겁니까? 모두 현장에 출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경찰이 공개했었던 이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4건에 대해서만 현장 출동을 했었습니다. 시민을 통제하거나 인도로 안내하는 조치를 했다고 기록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화로 안내하거나 그리고 아직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찰청장을 보면요.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감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관할서인 이 용산경찰서가 출동을 해서 이 처리를 해야 되나 보죠? 맞습니다. 사실 용산서를 비롯한 이 경찰에 대해서 크게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112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을 처리하는 이 과정입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112 신고를 하게 되면요. 서울경찰청으로 접수가 됩니다. 서울청은 일반 경찰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용산경찰서로 지령을 내리게 되고요. 용산서 산하에서 이태원을 관할하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체계입니다. 이 과정 전체를 아마 상세히 뜯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 지휘관과 또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상소집 명령을 적시에 내렸는지 또 이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12 신고를 통해서 현장 상황의 위험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렸던 기록이 발견된 만큼 경찰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간과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개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일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꼭 점검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 원인이었는데요. 그러자나도 좁은 골목을 더 좁게 만든 건 해밀턴 호텔이 꼼수로 만든 가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이 지붕이 없어서 불법은 아니라는데요. 일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주황색 통제선 너머로 분홍색으로 칠한 철제 벽이 보입니다. 10m 넘는 길이에 출입문과 CCTV까지 달려 있습니다. 호텔 측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려고 설치한 가벽입니다. 이 가벽은 최소 2009년부터 13년간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에서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올해는 됐죠. 지나다니면서도 보셨던. 그러면 당초 이 공간은 통행을 위해 골목으로 남겨둬야 하지만 호텔이 임의로 점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골목 위쪽은 폭이 5m 이상이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가벽까지 침범해 3.2m까지 줄어듭니다. 그 시래기 같은 그런 것도 옥상 올리면 되는데 그 밖으로 구조에서 좀 관리를 조금 해줬으면. 누가 봐도 불법 구조물로 보이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만 건축물로 본다는 현행법을 교묘히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이런 게 있어서 하나의 장소를 차지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보도예요, 보도. 그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제 폭을 줄인 게 되는데.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의 저촉을 받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불법과 편법 사이 그 좁은 골목 안에선 300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 해밀턴 호텔은요, 저희가 살펴보니 골목 가벽뿐 아니라 호텔 뒤편 테라스, 별관 앞쪽 모두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이 구청도 위반인 걸 알고는 있었다는데요.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매기는데 버는 돈이 더 많으니 과태료를 내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앞뒤로 흔들립니다. 한편엔 철골과 유리로 만들어진 야외 테라스가 보입니다. 해밀턴 호텔 본관 뒤편을 주점이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1m가량 툭 튀어나온 테라스에 행사 부스까지 더해져 통행 공간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길 자체가 엄청 이렇게 협소하게 줄어드는 곳이라 거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사람들 못 지나가더라고요. 호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테라스는 불법 증축된 시설물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들어선 별관도 불법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호텔 측은 이를 무시하고 이행 강제금을 내가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 호텔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보다도 저희가 일단은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호텔 건물 대부분이 도로와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건축 한계선 기준을 넘어 지어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오래전 지어져 건축 한계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 일부가 인도를 침범해도 테라스를 설치해 영업 공간을 넓혀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이행 강제금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 무단 증축은 해밀턴 호텔만의 문제일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참사 현장 200m 주변에서 이 무단 증축한 주점과 카페 저희가 찾은 것만 8곳이나 됐습니다. 주로 가게를 넓히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은 강제금을 내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 뒤편 300m 길이의 세계 음식 문화거리. 경찰 통제 선안으로 보이는 펍에 빨간색 철골 구조물로 된 테라스가 눈에 띕니다. 인근 또 다른 포차. 비닐 천막을 설치해 접이식 테이블을 놓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옥상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루프탑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참사 현장 주변 200m 내에 있는 주점과 카페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32개 업소 중 8곳이 불법으로 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곳은 참사가 벌어진 골목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에서 100m 떨어진 골목입니다. 2m 남짓의 내리막길인데 이렇게 불법 증축된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어 더 위험합니다. 시정 조치 이후 얼마 안 돼 추가로 불법 증축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된 술집도 있습니다. 구청은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업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행강제금 역시 여러 경감 규정 탓에 1년 100만 원 선에 그치다 보니 상당수 업소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증축 관련해가지고 좀 자주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때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매년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이행 안 하면 또 그 다음에 부과하고. 그게 이제 이행강제의 의미니까.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득이 큰 현실에선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런 악순환 사회이보 김희태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길이 폭이 4m인데 그중 1m를 이제 호텔의 불법 증축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건데 이걸 치우라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리포트를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강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벽은 말이죠. 건축법상 처벌이나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 가벽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붕이 없어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은 구조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축 대장에도 없다 보니까 구청의 단속 대상도 아니고 구청이 철거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밀턴 호텔이 오래전에 또 불법 증축한 게 더 있다면서요, 지금.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해밀턴 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가벽과 더불어 해밀턴 호텔 본관 뒤편 주점, 또 별관은 유리벽 등이 무단 증축돼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상태고요. 용산구청은 이런 무단 증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요, 무단 증축, 불법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1년에 2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보통 1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의 무단 증축 2곳을 보면 주점과 커피 전문점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 증축물 빨리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해밀턴 호텔이 건축 한계선을 위반했다. 이건 뭡니까? 네, 앞서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건축 한계선은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건축물 짓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해밀턴 호텔 본관은 건축 한계선을 넘어서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말이죠. 2002년 도입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밀턴 호텔은 1970년 준공이 된 건물이어서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 한계선을 호텔 측이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강제 이행금 등 과태료 벌금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호텔은 이제 불법 증축이 세 개가 문제인데 하나는 오래되어서 못 건드리고 하나는 지분이 없어서 못 건드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돈으로 떼우면 된다 이런 거네요. 네, 앵커가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무단 증축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행 강제금을 안 내는 경우 철거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철거 과정에서 마찰이 크고 대부분 임대주다 보니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최선은 구청과 건물주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사실 걱정은 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축이 여기만 있겠느냐, 서울 곳곳에 많지 않겠냐 이런 우려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 배할 기준 서울 지역 건축물은 65만 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수 기준으로 19,000건이 무단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9,000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건수기 때문에 건축 동하고는 다르고요. 사실 오래전에 건축된 구시가지 건물이나 도로변 상점 음식점 등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무단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년 지자체에서 건축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행, 보행과 관련이 있는 시설, 건축물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혼잡한 거리를 걷다 보면 불법 증축 건물, 인간판, 노점상 등이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혼잡한 시기나 시간대만큼이라도 불법 점유를 못하도록 권유하고 안 되면 단속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연말 연시 시민들이 많이 또 모일 테니까 조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 김희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인파 사고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는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협조 여부에 따라 빠르면 올 성탄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파 사고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면 도로뿐만이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사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가 1차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은 심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광장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슬픔과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서 양쪽으로 들어오는 인파가 뒤엉키며 발생했죠. 그렇다면 당장 꺼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비슷한 참사를 경험한 홍콩은 골목길 일방 통행을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설명합니다. 홍콩의 이태원으로 불리는 랑콰이펑의 헬로윈.
입구라고 적힌 오르막길 앞에 경찰들이 여러 명 배치돼 있습니다. 거리에는 일방통행이라고 써진 표지가 걸려 있고 경찰들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공간을 벌리고 동선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Because one of my friends just worry about this safety. So the one-way street for the people is for our security. 29년 전 이곳 새 전야제에서 21명이 압사한 이후 마련한 대책입니다. 좁은 골목에 양방향으로 사람이 몰리면 서로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어려운데 일방 통행을 하면 통행로가 넓어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방 통행하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모이는 숫자를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이태원 참사 발생 2시간 전 같은 골목에서 한 여성이 일방 통행을 제안했고 꽉 막혔던 골목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일방 통행 차로는 있어도 일방 보행로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들은 벚꽃놀이나 등불축제 등에서 인파가 몰릴 경우 보행자 일방 통행을 시행해 혼잡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전국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연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승현 기자,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나가 있군요. 네, 참사 현장과 멀지 않은 이곳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퇴근 시간인 지금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화와 묵념을 하며 사망자를 애도하고 대부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1시쯤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곳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곳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에는 어제부터 5,8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갔고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12,000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방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전국에는 모두 59곳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분향소를 찾아온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까? 네, 이곳에는 하루 종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온 시민 등 추모객들로 긴 줄을 이뤘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이 제가 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자라나고 한 곳인데 정말 남일처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도 아직도 저가 떠났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게도 제가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자식 기르는 사람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 행사 있는 날은 나라에서도 애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마음을 탁 털어놓고 놀 수 있게 기쁜 날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광장과 이곳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찾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발과 옷, 가방 같은 주인 잃은 물건들이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체육관 바닥 한켠에 주인 없는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구두와 운동화, 부츠까지 250켤레가 넘습니다. 다른 쪽에는 외투와 스웨터, 목도리 등 옷가지를 일렬로 늘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수거한 유실물입니다. 유실물에는 사고 당시의 급박함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흰색 운동화엔 신발 자국이 남아있고 가방에도 흙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다리에 석고붕대를 하고 체육관으로 들어갔던 젊은 여성. 10분 뒤 검은색 가방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구조한 부상자입니다. 가방 찾아가지고 지금 가는 상태예요. 그냥 손 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을 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이랑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사실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냥 놓고 다 나오고. 유실물들을 유심히 살피며 행여 가족의 물건이 아닌지 살피는 중년 여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거한 유실물 800여 점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현재 주인이나 가족품을 찾아간 건 34점에 이릅니다. 경찰은 오는 6일까지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경찰 유실물 사이트에도 유실물 사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 마셨다. 혹시 또 술 얘기인가요? 가려진 사람은 누굽니까? 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또 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도가 된 그 사진이죠. 창문 너머에서 찍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이 앉은 자리 같은 테이블에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또 나옵니다. 네, 김 위원장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안 마셨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초청한 자리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동계를 만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평소 술을 못하고 어제도 안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음주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당 자제령을 어기고 술자리 모임을 한 서영석 의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을 뿐 아직 민주당은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인데요. 4개월 만에 뭔가요? 네, 4개월 만에 오늘 당 윤리심판원 재심 안건으로 올라갔는데요.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었죠? 맞습니다. 지난 6월이었는데요. 당시 최 의원은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게 2번 미뤄졌었고 4개월 만인 오늘 안건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은 여전히 그 문제의 발언을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심이 연기되는 동안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 윤리심판원 인사 일부가 친명계로 채워지는 등 심판원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징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윤리위 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조금 전 민주당은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다음 회의로 미루겠다는 공지를 했는데요. 재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책임론 시동,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던 야당, 오늘부터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보내면서 지금 이 대표가 말한 공문이 이거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비공개 회의 자료. 맞습니다. 네. 행안부는 참사 다음 날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인 용어 사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인용하면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야당은 특히 이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가장 문제 삼고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판사 출신 장관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정부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따질 건 따져야겠죠. 다만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짚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석 달 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었죠. 모래집 안에 고층 건물을 올리려고 한 터파기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편의점 천장이 힘없이 주저앉더니 진열대와 물건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동해안 낙산해수욕장에 있는 편의점 건물이 무너진 건 휴가철이 한창이던 지난 8월 3일. 편의점 5m 옆에서는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호텔 신축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르륵 소리와 함께 땅이 꺼진 소리 들려갖고 저도 그때 여기 자고 있었는데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오셔갖고 손님들 다 대피시키고. 호텔 터파기 공사 현장으로 유입된 지하수를 퍼내자 지하수가 채우고 있던 공간이 텅 비면서 모래지반이 무너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땅꺼짐은 공사 시작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고 이후 넉 달간 크고 작은 땅꺼짐이 27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었대요. 초기 현장 조사 보고서에 지하수 유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땅꺼짐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안전 울타리 앞에는 이렇게 긴급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안에선 굴착기가 흙을 나르며 집안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편의점 붕괴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다 여기가 바다를 막은 자리거든요. 이 앞에 까인도 다 무너질까 싶어요. 그게 제일로 염려되고. 여기 뭔 일 날려 그러나 불안하죠. 여기 앉아있으면 쿵 하면서 이렇게 내려앉는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주변 여러 곳에 대형 건설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땅꺼짐 사고가 난 낙산지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호텔을 포함해 모두 4곳, 건설 예정인 건물도 10개나 됩니다. 대부분 20층 이상이어서 모래집안 깊이 터파기를 해야 합니다. 토목 전문가는 해안 집안의 특성에 주목합니다. 모래 위에 고층 건물을 세우려면 공사장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도 지하 안전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양양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터파기를 하는 그 주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해안가 주변은 침하 가능 구역이라는 전제하에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땅꺼짐 사고는 1,176건. 지하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땅속 지도를 만들고 지하수 분포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하 공간 통합 지도의 완성 시점은 지난 2019년에서 올해 말로 미뤄졌고 지하수 조사도 예산과 인력 문제로 90%만 진행됐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도 있을까요? 언제까지라고 특정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양양 땅꺼짐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를 모레 발표할 예정이지만 근본 대책이 없으면 주민들의 발밑 불안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헬로윈 당일이었던 어제 중국에선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아예 봉쇄됐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방문객 1명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입구에 철제 차단벽이 세워졌고 통제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동합니다. 안에선 지친 방문객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낮부터 이어진 줄은 밤늦은 시각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려는 줄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입니다. 从来没有进来过的故事舞台，没想到第一次的进入，居然是来做核酸的。 디즈니랜드를 다녀간 방문객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전부터 전해지자 탈출하려고 입구로 달려간 관광객들은 직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광객들은 귀가를 미뤄야 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도 확진자가 다녀가 봉쇄됐던 디즈니랜드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당시 3만 명 넘는 관광객이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에게 철저히 감금당한 반면
이번에는 방문자 수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다친 방문객을 위해 놀이기구는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点半了啊，已经是深更半夜了，我在迪士尼呢。今年的万圣节呀，跟去年万圣节差不多，来的时候好好的，回不去了。 방역당국은 10월 27일 이후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사람들 전원에게도 3차례에 걸쳐 코로나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부터 한미 공군의 전투기 240대가 한반도 상공을 누비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5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어제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를 떠나 군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중에 F-35B가 우리나라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해상 대형 함정에서도 출격할 수 있는 F-35B와 FA-18, F-35A, KF-16 등 한미 항공전력 240여 대가 동원됩니다. 훈련 기간 닷새 동안 전투기 출격 횟수만 1,600번에 달합니다. 한미연합공군의 전략적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한미의 대규모 공중훈련은 4년 10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던 훈련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한 내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훈련은 침략형 전쟁 연습이라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또다시 도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어제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핵 추진 잠수함 키 웨스트함이 입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고도의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의 입항 사실 공개는 핵 억지력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경기장은 가득 차 보입니다만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네, 한국 시리즈 1차전 22,500명의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만 응원하기 때문에 평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응원을 이끌던 치어리더의 자리는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선수단과 심판들은 모자 위에 검은색 애도 리본을 달고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자가 누구인지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시구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선 관중들이 나갈 수 있는 출구를 기존 7개에서 3개 더 늘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추가로 부착했고 안내 요원도 2배 이상으로 늘려 분산 이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됐습니다. 경기만큼은 치열합니다. 양팀 모두 간판 투수가 나서 기선 제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 39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한 경우는 29차례나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도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은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에 머물렀던 미세먼지는 밤사이 남쪽으로 이동할 텐데요. 내일 전북은 종일, 그 밖의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4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광주는 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됐죠. 출동하겠습니다. 참사 3시간 41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한 말입니다. 경찰이 출동할게요. 1시간 30분 전 아수라장이에요. 압사당하고 있어요. 이 신고 받고 이 또한 경찰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도 출동하겠다 했는데 사망자 156명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경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